분들이 좀 도움이 되고자 자리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선착순으로 좀 마감을 해볼 생각이고요. 네.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메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측 상단에 경자노소의 부동산 부티크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자리를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날짜는요, 11월 7일이에요. 11월 7일인데요. 11월 3일이구나. 11월 3일 금요일 날 7시에 할 생각입니다. 7시에 진행을 할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지금 이제 시작을 좀 해봐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시작해도 되겠죠? 네, 지금 그래도 꽤 들어와 계세요. 꽤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꽤 들어와 계시고 10분이 들어오셨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7분이나 지났는데요. 시작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화면이 나왔네요.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요게 이제 제가 최근에 받았던 그 뭐죠? 댓글입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올려주신 거예요. 그때 살 걸 후회가 됩니다. 2019년 광주에서 부동산 붐이 일었을 때 제 주위 사람들은 다들 미친 짓이다. 집값 떨어진다. 광주에서 집 사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다. 라고 했었다고 해요. 청약 넣어보려고 분양사무소까지 찾아간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정말 후회가 됩니다. 다시 또 이런 기회가 올까요? 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리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고 어떤 자산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면서 또 굉장히 좀 자만이 차 있는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저도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한 10여 년 가까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왔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도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라고 이런 생각을 좀 요즘 들어서는 해봐요. 어떤 의미냐면요. 2014, 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6, 17, 18, 19, 20, 21까지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부동산 값이 상승을 했던 것이 정말 사실이었죠. 네. 19년도 분양했던 아파트 다 입주했네요. 그렇죠. 행복행보님. 그래서 사실 그 시기에 이 우리 구독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2019년 있죠. 이때만 시작을 했더라도 그래도 수익을 어느 정도는 재미있게 수익을 보고 지금 또 하락장을 맞았어도 큰 타격은 없는 시점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 2019년이라는 게 정말 막차라고 해야 되나요? 막차? 네, 2019년에만 투자하셨던 분들은 손해는 없습니다. 사실 거의 손해 없어요. 하지만 21년 요럴 때 고점에 21년 말 요럴 때 사신 분들은 지금 나름의 좀 고충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좀 겪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요 댓글을 좀 한번 올려봤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자, 요겁니다. 볼게요. 우리 요거 있죠. 영상에서 보신 분들도 틀림없이 있으시겠지만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띄워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2008년 6월 서초 반포자이, 2008년 10월에 서초 레미안 퍼스티지, 또 마포 마레프 있죠. 마레프. 또 동대문의 레미안 전농 크레스티. 이런 것들. 정말 이때 미분양 났던 단지들이거든요. 정말 이 어마어마하죠. 이 이름 안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고래힐, 강동, 고덕, 레미안 1세트 이런 거 특히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지금 서울 힘들었거든요. 미분양이 엄청 나가지고 이 가격 보세요. 이 가격표. 네,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서초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11억 7천이었거든요. 그런데 입주 2년이 지나고 나서 14억 8천까지 올랐고 올해의 실거래가는 36억이에요. 36억. 3배가 넘는 상승을 맞이한 거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승장 때 제대로 올라탔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이분들은요, 공포가 정말 이 휩싸여 있을 때, 공포감이 휩싸여 있던 그 시기에 시작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자의 심장,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힘들었던 시절, 힘들었던 시기들을 다 버텨오신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 재작년 요럴 때 그 하락장에서도 잘 버티신 분들이 요런 또 단골을 맞이하고 있는 거니까요. 물론 하락도 견디셨죠. 그리고 서초 레미안 퍼센티지 같은 경우 볼까요? 2008년 10월, 11억 2천이었는데요. 입주 2년 후에 시세가 16억 7천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해의 실거래는 34억 6천.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이니까 그렇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거 볼까요? 이게 지금 첨단지구에 있는 한양 수자인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처음 시작했던 그 투자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때 당시에 또 미분양도 났었던 단지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올리게 되는데요. 이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13년 3월 15일 분양권 상태로 거래됐을 당시 2억 3,320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보세요. 16년 돼가지고는요, 3억 3,9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뛴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1억이 넘는 금액이 뛴 겁니다. 그렇죠. 2억 3천에서 3억 3,900이니까 대략 1억 정도가 상승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볼까요? 21년 9월 17일 6억 700까지 올라가고요. 고점을 찍었다가 최근에 하락장을 좀 맞이하고 좀 빠졌죠. 조정이 됐어요. 23년 9월 15일 4억 6,500입니다. 그러면 무려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하락장까지 고려한다고 치더라도 4억 7천이면 2배가량, 그렇죠? 2배가량이 뛰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이게 서울만의 어떤 사례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광주 역시 지금 미분양도 나고 있고 이런 시기인데요. 미분양이 사실은 용기를 내야 될 그런 시점이기는 해요. 정말 이거는 두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분양권 관련해 가지고요. 궁금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 분양권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또 간과하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 분양권 있죠. 이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좀 높아지기는 하고 있어요. 분양권. 화면이 좀 보이시나요? 잘 보이셔야 될 텐데 조금 더 키워봐야 되나요? 지금 괜찮으신가요? 이 정도 포인트면 다 보이시나요? 자, 이 분양권 정말 요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말 이 민간공원을 필두로 해서, 그렇죠? 광주 지금 민간공원의 10개 지역,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민간공원을 필두로 해서 첨단 3지구까지, 네, 이 첨단 3지구까지 정말 나름 먹거리가 지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이 실거주로서 신축 수요도 있는 게 또 사실이고요. 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분양권에 대한 관심, 그렇죠. 이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들을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시점상 고금리로 인해서, 그렇죠.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이 부담감이 굉장히 심한 상태거든요. 또 이 부동산의 하락기, 그렇죠. 대출의 부담감, 그 다음에 부동산 하락기. 이 부동산 하락기를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나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집값이 살짝이 아니죠. 나름 하락을 했다가 최근 살짝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하락했다가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걸 보고도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이것을 다시 부동산 상승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첫 번째 견해가 부동산이 이제는 상승할 거야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말이냐, 데드캣 바운스다. 네,
급격하게 하락하고 나서 잠깐의 상승 후에 다시 하락할 거라는 이런 주장,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지는 이 시점을 한참 지나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미래에만 알 수 있는 이야기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부동산이 이런 불확실성이 정말 커지고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이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 임대차 3법으로 치솟았던 전세가도 정말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전세 전세가율도 50% 이상, 50% 이하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를 한번 봐볼까요? 지금 봐주고 싶은 단지가 하나 있어요. 최근에 신축이었었던 직접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한번 볼까요? 게리마인파크 SK뷰 한번 봐볼까요? 게리마인파크 SK뷰. 동명동 게리마인파크 SK뷰 여기 있네요. 게리마인파크 SK뷰가 2022년 7월에 사용 승인이 났죠. 사용 승인이 났었고요. 102제곱미터, 112제곱미터. 매매가 눌러보고요. 평으로 전환해서 34평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34평 기준으로 봐보자고요. 야, 8억 4천. 어이구. 이야, 굉장하죠. 물론 실거래가를 봐야 되겠죠. 실가가 제가 호갱노노를 띄웠어야 되는데 안 되면 직방을 한번 들어가 보죠. 앞전에도 호갱노노 이거 들어가다가 못 들어가가지고 말았는데 그쵸. 오늘도 실패하면 안 되는데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야, 이거 미안해 버리는데. 다음번 라이브는 제가 미리 켜놓고 기다릴게요. 죄송합니다. 정말 지웠다. 야, 죄송한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요걸로 그냥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네. 지금 게리마이파크 SK뷰 같은 경우도 매매가가 지금 6억대가 넘어서 7억 초반대까지 갔다가요. 그렇죠? 23년 4월에 7억 초중반대까지 갔네요. 그러다가 4월 달에 또 6억 320, 6억 초반대까지 좀 내려왔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데 이 전월세의 경우에는 지금
3억 5천대가 나오네요. 3억 5천대. 그러니까 거의 뭐 한 50%라고 봐도 될까요? 대략 50%에서 60% 사이 정도의 전세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 말 한마디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헤맸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세현 님이 또 천천히 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거는 진정 실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또 디테일한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러네요. 네. 진정한 실가는 아니죠. 네. 우리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행복한 일상님. 어쨌든 지금 이렇다. 5, 60% 전세가가 실상 나오지 않는 게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 전세가율이 낮다라는 의미, 네. 전세가가 낮다라는 의미는 이 매매가와의 갭 차이가 그만큼 크게 벌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의미하고 직결이 됩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와 벌어진 상태가 크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운계약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렇죠. 네. 전대풍경 실가 나왔어요. 그거 한번 보고 갈까요? 야, 이거 뭐 거르지를 못하겠어. 다들 그냥 돌직구야, 돌직구. 전대 풍경채라고 한번 나올까요? 북구청 풍경채? 북구청 제1풍경채 센트럴파크라고 나올까요? 네. 1단지 실가 나왔다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평형으로 바꿔보고요. 33A. 요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6억 4,800? 네, 6억 4,800이고 3억 8천. 어쨌든 뭐 한 대략적으로 한 50에서 60%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50에서 6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즉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투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태다. 지금 구축을 우리가 매수하기 위해서는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 수익률이 좋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갭투자라고 하죠. 전세자금 레버리지 투자죠. 네, 이게 지금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다 아시죠? 흔히 갭 차이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갭이 80% 이상이 나오면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만큼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시그널이라는 게 뭐냐면 전세가가 올라가고 받쳐주기 시작하면 매매가가 또 오르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원리냐면 전세를 살던 분이 매매가와 내가 살고 있는 그 전세가가 별 차이가 없어.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요. 그런 걸 눈으로 보면 당연히 전세 스톱하고 매매로 넘어가고 싶은 게 사실이죠. 그런 것들이 성행했던 장이 글쎄요 2019, 20 요럴 때 아닐까요? 18, 19, 20 요럴 때? 네, 그때 시기였습니다. 정말 그때 갭 투자 성행했고 마찬가지로 그때도 분양권 투자, 청약 투자 요거는 정말 성행을 했었죠. 그리고 그래서 이 투자자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항상 투자할 곳을 찾아보고 또 고민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이럴 때 적은 투자금, 그렇죠. 네, 이럴 때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기 마련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즘에 분양권 투자로 조금씩 몰려가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가 아닌 이 무주택자 분들도 현재 인건비, 그죠? 무주택자분들 현재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뭐 건물 지을 때 필요한 원자재
이런 것들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 상승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분양가 자체가 그렇죠. 분양가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중매체나 뭐 각종 대중매체, 그죠? 각종 대중매체, 그 다음에 뉴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하게 된다, 그죠?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때요? 자연스럽게 앞으로 주택의 분양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입지가 애매한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의 분양가를 가성비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뭐였어요? 첨단 3지구. 이게 나름 괜찮게 나왔어요. 괜찮게 나왔습니다. 왜? 그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라고 할까요? 네,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라고 표현하자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 요게 좀 먹혔던 거죠. 예, 그 중에 힐스테이트와 같은 브랜드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더 성적이 좋았고요. 또 제일 풍경채 중에서도 41평형, 그렇죠? 그 다음에 45평형이었나요? 45평형 거기가 51평이었나요? 맞나요? 네, 요런 데는 희소성이 있잖아요. 희소 가치가 있어요.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실 중앙공원 2지구라든지 제 개인적으로 좀 아깝다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분양가가 너무 높아버리다 보니까 중앙공원 2지구 쪽이나 이런 데는 입지가 상대적으로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던 게 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요. 네. 우리 행복한 이사장님이 높은 금리 탓에 전세가가 오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정말 맞는 말씀이죠. 네. 금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요거 이 돈줄이잖아요. 돈줄. 이 금리, 고금리. 이 고금리는 이 대출 부담감, 그렇죠? 고금리라는 것은 바로 대출 부담감과 직결되는 거예요. 네, 금리가 예를 들어서 2점 몇 프로에서 3점대 초반에서 순식간에 막 6%, 7%대까지 지금 올라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대출금을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게 거의 곱절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를 쉽게 말해서 투입되는 경비가 너무 많다 보니 부동산 투자에 한 걸음 멀어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내용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말했더라? 네, 그래서 네, 인건비 이야기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 주택 분양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높아지는 분양가를 지금은 과도기적인 시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진 분양가를 인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볼 수가 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런 걸 직접 체험한 사례가 언제냐면요. 2019년에서 2020년대였습니다. 요때 한번 제 체감상, 투자자로서 제 체감상 이때가 이 높아진 분양가 있죠. 높아진 분양가. 이걸 인정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이 시기 때의 분양가는 정말 저렴했다. 지금 나온 아파트들의 절반가다. 그런데 이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불과 4년 전이에요. 불과 4년 전. 그런데 이게 또 당연한 것이기도 해요. 이게 왜 당연하냐? 우리가 2019년에서 2021년 요때 미국에서, 연준에서, 중앙은행에서 뭐 했습니까? 돈 풀기 엄청나게 했잖아요. 이게 또 우리가 한국은 이걸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때려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역시나 돈 풀지 않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이 시기가 정말 무서운 시기예요. 한편으로는. 이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 시기이기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돈이 풀리면서 자산가는 풀리는 돈, 그러니까 현금의 가치가 쭉쭉 떨어지면서 자산가는 상대적으로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 2018년, 17년도와 요즘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도로를 걸어다니다 보면, 길을 걸어다니다 보면요, 길을 걷다 보면
외제차 엄청 는 거 안 보이세요? 외제차. 이유가 있습니다. 외제차가 그때나 지금이나 가격 차이가 크게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연히 오르긴 올랐죠.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그런데 자산가가 워낙 짧은 시기에 튀어 올라 버리다 보니까 1, 2억이라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제차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폭등을 해버렸죠. 그리고 어때요? 내가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2019년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아파트를 분양가가 3억대였거든요. 3억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인은 살다 보니까 2021년 실제 사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값이 막 6억대가 돼. 그러니까 없던 자산이 내가 땡전 한 푼 없는 거지였어. 3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요. 3천만 원이라는 투자금만 있었어도 분양을 하고 나서 입주하는 시기 때까지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벌써 막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 뛰어오르는 거죠. 21년, 22년이 되면 6억대가 막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나는 기존에 이 3천만 원도 어떻게 했어? 대출을 받아서 계약금을 쳤습니다. 그랬는데 쥐뿔도 없었는데 그 차익이 벌써 3억이 생긴 거야. 그런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모든 자산은 팔아서 계좌로 현금을 옮겨놔야, 그렇죠. 옮겨놔야 실제 수익이거든요. 그런데 내 아파트 팔지도 않았는데, 그죠? 이미 3억에서 이게 6억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나 3억이라는 순자산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니까 어때요? 막 외제차 1억짜리가 쉽게 보이는 거예요. 외제차 1억짜리가 쉬워. 왜? 나 이거 하나 외제차 할부로 사봤자 나 아직도 2억이라는 현금이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어땠어요? 최근에 2023년 들어서 하락장을 맞이하게 됐죠. 이야, 이거 뭐 6억이었는데 막 4억 5천, 막 4억대로 막 꼬꾸라지는 거야, 막. 그러니까 여기서 현타가 오는 거죠, 사람들이. 야, 내가 큰 실수했구나. 진짜 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팔아야 수익이라고 하고 팔아야 이게 내 돈이라고 했는데 그 말 맞구나. 아야, 아프다. 이거 진짜 아프네. 이런 자각을 하시는 게 요즘 시점인 것도 같아요. 네. 그런 생각 요즘 안 드십니까? 네, 드시죠. 드신다면 여기서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혼자 열심히 떠들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막 모르겠어요, 제가 스스로. 어때요? 공감하시나요? 네, 조우성님 공감하신다고 1번 눌러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공감 댓글 한번 눌러주세요.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티푸코비님 맞아요,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군다나 얼마 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네, 지금 이 미분양이 나왔던, 제가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 2014년 어간이거든요. 2014년 어간 미분양, 광주 미분양. 네, 우리가 한양 수자인을 몇 년도에 썼죠? 12년? 우리가 2012년도에 미분양을 맞아가지고 요때 줍줍을 했습니다. 미분양, 비분양이 아니고 미분양으로 줍줍을 좀 했어요. 네, 그랬는데 벌써 이게 또 한 사이클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또 미분양이 광주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공급량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고요. 또 이 매크로, 그렇죠. 이런 것들 잘 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집값이 그 상승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 포인트들을 잘 봐줘야 돼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이 있었냐 없었냐. 네, 이런 것도 분명히 봐줘야 됩니다. 네, 이래서 이 사이클은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댓글들이 요즘 많이 달리냐. 사이클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번 장은 달라. 앞으로는 하락이 한동안 지속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전혀 달아주지 않아요. 왜 그런다는 걸 달아주지 않아. 그냥 혼자만의 내피셜이야.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투자 시장 마찬가지고요. 자산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분명히 반복되기 마련이고요. 그 시점과 시기에 있어서 1, 2년, 2, 3년 늦춰지거나 느려지거나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분명히 시장의 사이클은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메스톨라니의 그 계란형 모델 있죠? 네, 그런 것들 제가 언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지금 꺼내기는 조금 그런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막 상승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정말 진퇴양난이죠. 왜? 무주택자분들의 어떤 표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정권에서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무수히 많은 규제들이 쏟아졌습니까?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규제들이 쏟아졌어요. 규제가 쏟아졌다. 그렇죠. 왜? 지속되는 폭등장을 막아보려고. 그런데 여기서 실수가 발생했죠. 규제로는 절대 시장의 흐름을 잡을 수 없다. 이미 증명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규제로는 절대 시장의 흐름을 잡을 수 없습니다. 시장 자체, 이 시장 자체의 힘 뭐예요? 수요와 공급 큰 틀에서 이 수요와 공급이 알아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았죠. 왜? 당장의 이 표 이게 무서우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절대 이거 뭐 전 정권에 또 현 정권에 대해서 뭐 비판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역시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체킹을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슈가 됐었죠. 그 시멘트 가격, 그쵸? 이 시멘트 가격 인상 한 14% 정도 인상이 됐을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런 원자재 값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것들, 이게 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면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분양 가격에 대한 허들 역시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만 보지 마라. 내 주변만 살피지 마세요. 이 진위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엊그저께 그 화정아이파크 있죠. 화정아이파크에 228이었나요? 대형 평형이 20억이 조금 안 되는 가격. 그렇죠. 19억 얼마인가? 예, 이렇게 해서 실거래가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그널들. 물론 일부의 어떤 상황이라고도 폄하할 수가 있겠지만 절대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작은 시그널들에도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네, 라펜텔리 같은 경우도 엊그제 38억인가요? 이렇게 나갔었죠. 돈 많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살피지 마시고요. 정말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또 살필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서 일단락을 하고요. 이 분양권과 입주권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사실 이게 주제니까요. 분양권과 입주권. 이 분양권이라는 것은 있죠. 먼저 이 분양권. 이거는요. 결국에 이 사업 승인,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해야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을 해서, 그죠? 이 공급이 되는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에, 그렇죠? 그런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뭐죠? 입주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권리. 그래서 등기 나오지 않잖아요. 초반에 등기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권리일 뿐이다. 이 토지 및 재개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청약 절차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죠. 그런데 청약에 당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는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매수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여기도 지금 첨단 3지구 당첨되신 분들 있죠? 네. 그래서 청약 집어넣어서 그렇죠. 청약을 집어넣어서 당첨이 되신 거잖아요. 그때 분양권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당첨된 것을 첨단 3지구 같은 경우는 택지지구였기 때문에 공공택지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1년이라는 기간이 있죠. 그 뒤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팔 수 없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기 때문에 절대 사고 팔 수 없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광역시급은 또 6개월이죠. 6개월. 그런데 특이하게 이 첨단 3지구는 말씀드린 대로 공공택지 규제지역이었기 때문에 1년 기간인 거고요. 그 외 지역은 지금 폐지가 됐죠. 네. 그리고 이때 이 분양권 거래 시에 양도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요. 양도 차익은 1년 미만이면 70%. 1년 양도 차익에 따른 양도세. 이것은 1년 미만으로 보유하다가 매도하게 되면 70%고요. 2년 미만 보유하다가 팔게 되면 60%가 되죠. 네. 이런 거 체킹이 되셔야 된다. 요거를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당첨됐어. 오케이. 그러면 나는 조금 있다가 바로 팔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수익을 내가 먹어야지 하고 지금 분명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틀림없이.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 어떤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 분양권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1년 미만이면 70%인 거고요. 2년 미만이면 60%의 양도세를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2년간 보유하면 뭐 무주택자 같은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비조정 지역의 사례 다주택자는 제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입주권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입주권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서요. 시행되는 뭐 재개발, 그렇죠. 재건축 요런 사업, 그렇죠. 여기의 주체인 조합의 조합원들, 그죠?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뭐예요? 신축 아파트 입주 권리입니다. 이게 바로 입주권이에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도시재개발, 도시재건축 과정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한테 주어지는 입주 자격이다. 예, 요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발생 시기는 관리처분인가 이유예요. 관처 이유. 청약통장은 이때는 당연히 불필요하죠. 입주권이니까. 네, 우리가 분양권 청약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조합원 분양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분양권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죠. 네, 그 다음에 이 초기 투자금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금이라고 해야 되죠. 러프하게 권리가액에다가 플러스해서 프리미엄. 네, 이렇게 주고 산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입주권은요. 그래서 이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을 조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게 이제 또 중요하다. 요게 좀 중요하니까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건축 진행 시 시행 순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됐을 때, 자, 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왜 이러지? 그 다음에 안전 진단,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죠. 정비구역 지정.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정비구역 지정.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이 되죠. 이제 그 다음에 쭉쭉 제가 치고 나가 볼게요. 사업 시행 인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실 요 세 단계만 명확하게 알고 있어도 돼요. 요 세 단계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도 아주 훌륭하다. 아주 훌륭하다. 네, 아주 훌륭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빨간 펜으로. 착공 및 분양이 들어가죠. 왜 이래? 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에 뭐 이제
입주 및 청산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데서 중요하다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훌륭합니다. 네. 요거 알면 사실은 글쎄요. 한 80%는 끝났다고 봐야 되나? 90%는 끝났다고 봐야 되나? 자, 제가 가로를 쳐 드릴게요. 아이고. 조사관. 네. 요렇게만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있자고요. 조사관, 네,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 단계가 메인 포인트입니다. 왜냐, 이 세 가지 포인트 지점에서 값이 뻥뻥 뛰거든요.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어느 포인트에 가격이 빵빵 뛰냐를 포인트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물론 처음에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요, 이 단계에서 예를 들어 사가지고 사자의 심장으로 또 정말 그 묵직하게 이 착공 및 분양까지 들고 있을 수 있다라면 뭐 더없이 좋겠죠. 그런데 이 기간이요, 결코 짧지 않다. 기본 막 8년에서 10년 막 이래요. 막 빨라야 뭐 6년, 5, 6년. 네, 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지점에만 툭툭툭 들어가도 큰 수익을, 유의미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때 사는 게 입주권이고요. 이때 사는 게 분양권이다라고 쉽게 생각해 버리세요, 그냥. 네. 그러니까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착공이 들어가면 이때 분양이 되거든요. 이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야, 우리 첨단 3지구 청약 들어가자. 분양권 뭐 청약 신청하자. 이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분양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입주까지는 세대에 따라 다 다르지만 8번에서 9번을 넘어갈 때요, 약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세월이 흐르죠. 그러면 이 단계 때마다 계속해서 값은 오른다라고 쉽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이제. 요것을 조금 보셔야 되겠어요. 요거가 되게 중요하다. 요거 정말 중요하다. 네, 이거 진짜 중요하다. 요거 중요하다. 요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집어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네, 프리미엄 피도. 무슨 말이죠? 프리미엄 피도. 네, 좋습니다, 팔레스님. 네, 자, 그래서 이 당첨 또는 분양권 매수를 하게 되면 2 내지 3년 이내에 아파트 건설이 완료가 돼가지고 입주가 되거든요. 네, 입주. 이 입주가 된단 말이죠. 잠깐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 네. 그런데 이 입주권 있죠. 입주권은 이 재개발 재건축 시에 입주까지 안전진단 조합 설립으로 정말 까딱하면 10년이 넘어버려요. 막 10년 이상, 8년 이상, 10년 이상이 넘게 걸려요. 그래서 이 사업이 중간중간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리스크가 있다. 또 갑자기 정부 규제나 정책이 변경이 돼서 재개발 재건축의 권리를 승계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네, 광천지구, 광천동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빈번하게 사업이 지연되거나 뭐 중단되거나 또는 뭐 시공사를 새로 선정하거나 이런 각종의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재개발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보세요. 고금리인데 갑자기 막 들어가는 돈이 몇억 단위거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이 고금리 때 높아지는 금리가 있는데 요거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셔버리면 사람이 마르게 되는 거죠. 네, 내 계좌가 마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견디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힘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분양권과 입주권의 장단점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분양권의 장점은 적은 금액으로 투자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의 10%의 금액이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분양권의 장점이라고 좀 표현을 해보면요. 적은 금액,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분양가의 대략적으로 10% 또는 요즘 옵션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옵션가도 좀 무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고요. 비교적 2년 3년 이내에 입주 가능성을 입주 가능성이라고 하면 안 되고 높은 입주 가능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분양권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겠어요? 네, 조합원의 그러니까 입주권이라고 해야 되나?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이 되고 남은 물량에서 임의로 동호수를 배정받는다 라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사실 단점이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이거 굉장한 또 단점이 되죠. 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그 청약이 당첨됐더라도 내가 원하는 동호수로 100%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원하지 않는 동호수로 배정받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입주권의 장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입주권의 장점은 분양권 대비해서는 글쎄요,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가 있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단점, 입주권의 단점을 좀 보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금액이 투입이 된다. 그런데 고금리 또는 뭐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 안에 수많은 리스크들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입주권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그리고 추가 분담금 발생으로서 높은 투자금 발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가 분담금도 나름의 리스크다. 왜? 얼마나 나올지 조합이 사업을 잘하면 오히려 돌려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랬죠? 돌려받는 케이스? 학동 재개발. 요런 데는 돌려받은 케이스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입주권의 단점으로 10년 이상이라고 하자고요. 그냥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로 인해 많은 경비, 이것은 무슨 많은 경비? 예상치 못한 많은 경비가 소요될 수가 있다. 요렇게 큰 틀에서 장단점을 좀 따져봤어요. 어때요? 공감하시나요? 예, 공감하시면 또 한번 이 타이밍에 공감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팔레스님 감사합니다. 팔레스님이 댓글을 거의 독점하시네. 네, 가장 큰 단점이 기회비용일지. 그래요. 야, 우리 조우성님이 또 인사이트가 있다니까. 기간이 긴 만큼 그죠? 상실되는 투자 기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세요. 광천동 재개발을 들어갔어. 그랬는데 기간이 내 생각 이상으로 길어.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중간에 있었던 것들이 투자할 수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어떤 게 있어요? 효천지구도 있을 수 있고, 광주만 따져봅시다. 용산지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수익을 낸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무등산, 자이, 어울림, 또 뭐가 있을까? 계림, 아이파크, SK뷰, 기타 등등 이런 아파트들에 벌써 몇 번 투자했을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이죠. 그러면 그 정도의 수익을 이미 또 만들었을 수 있는 세월이다. 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우성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기회비용을 놓치게 된다라는 그런 큰 단점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어때요? 오늘 이렇게 좀 어떻습니까? 이 분양권에 대한 이야기 또 더불어서 분양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입주권까지도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렸는데요. 네, 공감이 좀 되십시오? 네, 그랬을 거라 믿습니다. 용구님은 연초에 매수를 하셨어요. 괜찮아요. 좀 기다리세요. 네, 버틸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지주택은 말도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언급 자체를 안 하겠습니다. 지주택은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네, 아무튼
보지 마십시오. 제가 지주택 수많은 지주택들이 많지만 올리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일곡 기다리고 계세요. 네, 그렇죠. 위파크 일곡공원 괜찮은 단지라고는 보여져요. 근데 위파크 일곡공원 역시 아이고 이것도 너무 길어지는데 오늘 제가 조금 목이 안 좋아가지고 길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파크 일곡공원도 영상에도 많이 올리기는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따져볼 필요는 있다. 기회비용 측면에서요. 그런데 실거주를 해야 될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탁월한 입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곡동에 지금 살고 계시면서 뭔가 대체 수요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일곡동을 떠날 수 없는 그런 분들이라면 대체로서 굉장히 탁월한 장점이 있을 거라고도 봐집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공지를 좀 드릴까요? 제가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요거 네. 이 경자노소의 부동산 부티크가 11월 3일 금요일날 저녁 7시에 진행을 합니다. 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또 만나뵐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자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부동산 부티크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려서 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착순으로 받고 있고요. 어제부터 시작을 했네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11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부동산 부티크 저를 처음으로 만나볼 수 있는 경자노소와 함께 또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고요. 이때에는 요렇게 좀 내용을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경자노소가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 자산군을 선택한 이유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 서로 상담을 통해 나름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자리. 또 세 번째로는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소통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연락을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성조님 10내 신축 아파트로 이동으로 기존의 199쪽 아파트는 슬럼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네요. 네, 뭐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도 또 하고 싶네요. 성격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거기가 일곡동에 지금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뭐예요? 청솔 아파트잖아요. 청솔 아파트. 일곡동은 이 조금 명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일곡동 아닙니까? 일곡동. 제가 또 틀리게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또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런 것들 우리 의견 나눠보는 그런 장 아닙니까? 제 말이 절대 100% 맞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지도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노파심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창이 어디 갔니? 네. 창이 닫아졌나? 잠시만요. 창이 닫아져 버린 것 같다. 일곡 도대체 언제 오픈하느냐고요? 11월 초쯤 될 것 같습니다. 11월 3일쯤에나 대략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할 것 같던데요. 일곡 동생 명의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분양가 아직 잘 모르죠. 나와봐야 알죠. 대략 뭐 1,800에서 2,00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알 수 있나요? 나와봐야 알겠죠.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일곡동이거든요. 일곡지구인데요. 요쪽은 지금 주택가하고 상가잖아요. 주택가와 상가고요. 요쪽은 이 마우스 보이시나요? 마우스 지금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이쪽은 지금 메인 상권이죠. 메인 상가고요. 요쪽이 뭐 보조 상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곡동에. 네, 그리고 근린공원들이 중간중간 있고 요쪽 일대 이 딱 일곡동을 반 잘라가지고 좌측 일대 쪽하고 이 청솔 빼고요. 요런 데는 가족 단위의 어떤 주거 시설로서 적합한 그런 곳이고요. 이 청솔 이런 데 있죠. 청솔은 거의 뭐 우리 청년층? 네, 적은 평형수잖아요.
이런 분들이 또 거주하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좀 되게 좀 특색이 있는 곳이에요. 일곡동 이쪽이. 네, 그래서 아까 우려했던 뭐 구축 아파트는 슬럼화되는 건 아닌지 뭐 그 정도까지 볼 필요는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단지별로 그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주거하는 목적 자체가 좀 다른 곳인 것 같아요. 네, 좀 그게 좀 어느 정도 뭐랄까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데가 또 일곡동인 것 같아요. 네, 첨삼 45평 예당 포기하고 일곡 기다리고 있는데 왜 포기를 하셨죠? 45평은 나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대형 평형은 물론 이제 개인의 어떤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공지를 하겠습니다. 경자노소의 부동산 브런치라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평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브런치도 함께 나누면서요. 이 부동산 토크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참석을 신청하시는 분은요. 부동산 브런치 신청합니다라고 해서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네, 또 만남을 가져볼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이 라이브 방송을 좀 마쳐볼까 합니다. 네, 오늘 한 1시간 정도가 벌써 훌쩍 지나버렸네요. 저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고 바랬는데 오늘도 또 저 혼자 떠들어 버렸네요. 너무 죄송한데요. 좀 질문도 좀 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더 이상 진행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혹시나 또 질문거리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짧게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경자노소의 부동산 부티크 요거 11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아, 왜 경자노소냐고요? 야, 이거 블루블루님 좀 너무하시네. 이거 딱 보면 바로 최초 창에 딱 나오는데. 자, 경자노소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제 어떤 그 목표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노비 문서를 소각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네, 무슨 사자성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던데요. 사자성어가 아니고요. 앞 글자만 좀 따온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노비 문서를 소각하자. 네. 용구님 첨삼 45평 로얄층 로얄동 두산 이브제니스 25B 고층 어디가 나을까요? 아, 이런 거는 참 글쎄요. 요거는 우리가 좀 개인의 상황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두 개 중 하나를 정리해야 돼요. 용구님 그 첨단 45평 로얄층 로얄동 당첨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좀 그렇다. 본인의 상황이나 그다음에 두산 이브더 제니스를 분양권 청약 당첨이 되신 건지 뭐 중간에 뭐 어떤 피를 주고 사신 건지 그다음에 45평 로얄층 로얄동 물론 당첨이 되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죠? 네. 어머님이요. 네. 뭐 어머님이 뭐 두산 이브더 제니스요? 아, 팔레스님 요거는 나중에 우리 한번 그 오픈 모임에서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은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목표액은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역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산하는 방법. 요거는 나중에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상황, 씀씀이 또 가족의 구성원 요런 거에 따라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어떤 가치관 또 소비 성향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하기는 좀 그렇네요. 두선은 제가 있고 어머니가 첨삼 당첨되셨어요. 그러면 참 민감한데 출처가 어쨌든 자금의 출처가 한 사람 앞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하시고 계시는 거죠. 요거는 용구님 한번 이메일로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좀 디테일하게. 그러면 전화 통화를 하든지 뭐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탁 꼬집어서 첨삼 하세요. 두산 이브더 제니스 25평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맞춰보고자 하는데요. 네, 저는 100억이 목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오랜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요걸로 좀 정리를 해보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라이브 방송 한번 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네, 우성조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누를 줄 아시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지금 좋아요가 7개밖에 안 올라오네요. 좀 힘 좀 나게 좋아요를 팍팍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라이브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있네요. 좋아요 빨리 한번 눌러보세요. 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미양님, 부티크 혹시 인원이 몇 명 정도일까요? 지금 사실 고민 중이에요. 5명에서 끊을지 6명에서 끊을지 고민 중인데요. 네, 지금 마감을 해야 될지 지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다미양님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메일로 선착순 신청을 해주시면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빨리빨리요? 무슨 빨리빨리? 아, 서석교님 그 오프라인 모임에 오십니까? 팔레스님하고 우성조님하고. 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 또 좋은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